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취침을 돕고자 이렇게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태까지는 외국발 도시전설들을 위주로 많이 읽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도 자랑스러운 도시전설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도시전설들에 대해서 애쓰다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고요.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우리나라의 도시전설은요. 12년 동안의 수업 충실도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녔던 심리 테스트를 빙자한 인터넷 개그입니다. 이 테스트는 KBS 스펀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직접 실험한 적도 있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개그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괴담이랑 개그랑 거의 한 끗 차이예요. 이전까지 알아봤던 그런 나폴리탄 괴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결말부의 분위기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그냥 개그가 되기도 하고 공포 이야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끗 차이다. 이런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떤 테스트였는지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 1에서 10 중에 하나의 숫자를 고릅니다. 그 숫자에 9를 곱한 다음에 곱한 수의 자릿수를 모두 더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봐야겠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6을 고를게요. 6. 그럼 그 숫자에다가 6을 곱해. 6, 9, 54. 54의 자릿수를 다 더한다니까 5 더하기 4. 9겠네요. 9. 다음 두 번째. 새로 얻은 한 자릿수에 5를 뺀 후. 그러면 9 빼기 5니까 4네요. 그 숫자의 순서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찾습니다. 4니까 A, B, C, D, D네요. 그 후 그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나라를 찾습니다. D니까 도이칠랜드는 아니지? 덴마크 하겠습니다. 덴마크. 네 번째, 그 나라의 철자 중에서 두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동물을 생각합니다. D, E. E니까 엘리펀트? 마지막으로 그 동물의 색깔을 생각합니다. 코끼리니까 회색이겠죠? 에? 만약 당신이 덴마크의 회색 코끼리를 생각했다면 당신은 한국 주입식 교육의 피해자다. 뭐야? 저 지금 이거 미리 알아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건데 너무 똑같이 나왔는데? 지금 진짜 충격이네. 일단 근데 밑에 해설이 있어요. 해설. 많은 사람들이 덴마크의 회색 코끼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우선 1에서 10 중에 어떤 수를 골라도 9를 곱하고 각 자릿수를 더하면 9가 나온대요. 아, 그래? 예를 들면 2를 골랐어. 그러면은 2, 9, 18. 1 더하기 8은 9. 그러네. 9가 나오네. 아, 그렇구나. 결국은 이제 9의 배수로 되는 거니까 결국은 9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네요. 결국 앞에 숫자 고르기는 무작위의 시드값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숫자를 고르든지 간에 알파벳 D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로 시작되는 나라? 라고 하면 당연히 웬만한 사람들은 덴마크밖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철자로 시작되는 동물 역시 웬만한 사람들은 코끼리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끼리의 색깔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회색밖에 생각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의 회색 코끼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인 거지. 정답이 거의 정해져 있는 거라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익히 떠올릴 수 있는 숫자, 철자 같은 걸 이용해서 결과값이 도출이 되는 건데
대다수가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의 그런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덴마크 이외에도 D로 시작하는 나라는 제법 있습니다. 첫 번째, 도이칠랜드.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했잖아. 도이칠랜드? 그 독일인이라면은 이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국민들이 부르는 나라를 알파벳이라고 해서 꼭 영어로 생각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 단어도 두 번째 글자에는 이가 들어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어차피 도이칠란드를 골라도 두 번째는 이기 때문에 알파벳. 이면 또 엘리펀트 나올 거 아니야. 웬만하면 나오겠죠 그게. 어쨌든 간에 도이칠란드를 골라도 회색 코끼리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 다음으로는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어요. 도미니카 리퍼블릭. 만약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도미니카를 떠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지부티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동아프리카의 소국이다 보니까 인지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이런 예외적인 작은 나라가 있지만 워낙 작다 보니까 지부티를 떠올리긴 쉽지가 않다. 그래서 덴마크 아니면 도이칠란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두 개는 둘 다 모음이 2로 들어가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코끼리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추가로 2로 시작하는 동물들 중에서 코끼리 이외에 독수리, 이글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또 하나의 조건인 색깔이 무의식 중에 색이 확실한 코끼리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치? 뭔가 이글을 떠올렸다고 해도 그게 어떤 색깔이었지? 라고 하면은 독수리의 색깔이 퍼뜩 떠오르진 않으니까 독수리가 떠오르더라도 그냥 엘리펀트 하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덧붙인 말은 단순히 흥미를 끌기 위해서 넣은 것에 불과합니다. 전술했듯이 전 세계 나라 이름과 동물 영어 이름에 특별하게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대다수의 대중들이라면 덴마크와 코끼리를 고를 확률이 그냥 높은 질문일 뿐이다. 우리가 12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주입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전설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대단히 으스스하진 않은데 이 제목이 좀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른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런 대한민국의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좀 퍼뜩 들기도 하니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질문의 의도대로 움직였다는 점에서는 도시전설로서의 충분한 몫을 하고 있는 그런 괴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곱등이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진이 안 보이게끔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잘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징그러운 건 저만 볼게요. 어쨌든 간에 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곱등이가 아니고 꼽등이네? 쌍기역이 들어가는 게 원래 이름이네? 에? 이게 괴담 아니야? 아니 당연히 곱등이가 더 원래 이름 같은데 꼽등이가 원래 이름이네요. 영문명은 이제 케이브 크리켓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귀뚜라미인데 동굴에 서식하는 뭐 그런 뜻인가 보지? 절지동물문 곤충강 메뚜기목이고요. 꼽등이과입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좀 알아보자면요. 여치목에 속합니다. 하지만 어두운 지하나 동굴에 서식하는 곤충이어서 그런지 소리를 낼 수도 없고요. 들을 수도 없습니다. 시각도 거의 퇴화해서 거의 모든 감각을 기다란 더듬이에 의존해서 생활합니다. 겹눈이 있긴 한데 어두운 곳에서 살다 보니까 눈은 명암만 구별할 만큼 나쁘고 입 주변의 수염과 배끝의 감각모 또한 감각기관으로 작용합니다. 유난히 긴 더듬이가 매우 중요한 사실상의 유일한 감각기관인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날아다닐 필요도 없어서 날개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해하게 보이는 그런 곤충인데 우리나라에 어떤 식의 괴담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의 꼽등이의 인기 그리고 루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꼽등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시기는 2010년 7월에서 10월 초순 무렵입니다. 지금부터 한 14년 정도 전의 이야기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왜인지 꼽등이가 아닌 곱등이로 더 잘 알려지긴 했지만 이때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한 질문이 크게 히트를 치고 공교롭게도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3일 전인 2010년 7월 25일에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의 어느 아파트에서 꼽등이들이 대량으로 출현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두 사건이 제대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꼽등이의 인기에 이바지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건 노을이 사건이라는 문서를 참조하래요. 노을이 사건이 뭐냐면요. 2010년 7월 28일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어떤 질문이에요. 수많은 네티즌들을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질문입니다. 그 페이지는 이건데요. 귀뚜라미 키우기 괄호 열고 내공 30 괄호 닫고 신나는 여름방학 제가 여름방학 동안 곤충 10마리를 잡기로 했어요. 동생과 딱지를 사러 갔다가 둘 다 왕딱지가 당첨돼서 싱글벙글 집으로 오는데 글쎄 108동 앞에 왕큰 황금색 메뚜기가 앉아있었어요. 뒷다리를 건드려 보니까 뒤로 뛰어다녀요. 벚꽃나무 잎을 따와서 겨우겨우 잡았거든요. 유유. 일단 곤충통에 담아뒀어요. 엄마한테 보여주니까 엄마 닉네임이 귀뚜라미여서 귀뚜라미인지 금방 맞추시더래요. 근데 문제는 먹이를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키우는 방법도 좀 동생한테도 올리라고 할 건데요. 내공은 30 올릴게요. 귀뚜라미의 종류도 알려주시고요. 사진 올립니다. 만희 답변 바랍니다. 도움은 안 되시겠지만 참고로 이름은 노을이랍니다. 라고 하는 그냥 초등학생이 여름방학 어떤 숙제 같은 느낌으로 곤충 채집을 하게 된 거지. 근데 평상시에 보던 거랑 약간 다르게 생긴 메뚜기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걔를 잡아가지고 곤충 채집통 안에다가 넣은 거야.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보여드렸는데 어머니가 워낙 평상시에도 귀뚜라미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귀뚜라미네 라고 이제 딸한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귀뚜라미라고 하기보다는 여치목에 속하는 꼽등이라고 하는 벌레였던 겁니다. 그런 일이 2010년 7월 28일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이 이제 밑에 있는 건데요. 여기 제가 징그러워서 사진은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꼽등이를 죽이면 연가시가 나온다고 합니다. 연가시는 안에서 곤충 뇌를 정복해서 컨트롤 그 밑에는 꼽등이를 잡으면 일정 확률로 주는 보너스 생물이에요. 어때요? 귀엽죠? 라고 하면서 이제 미친 사람이 초등학생의 어떤 동심을 상당히 파괴하는 그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는데 대다수가 어떤 답변들이냐면은 그 안에는 이제 무시무시한 기생생물이 살고 있다. 그 곱등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곱등이 안에 있는 그 연가시라고 하는 기생생물이 두려운 것이다. 라는 거랑 이제 굉장히 빠른 번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의 되게 으스스한 이야기들이 답변으로 달려 있습니다. 요 사건과 더불어서 3일 정도 전쯤에 강원도의 어떤 한 아파트에서 대량의 곱등이가 우르르르 발생한 사건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곱등이에 대한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사건의 전모가 있는데 이후 조금씩 입에 오르던 꼽등이에 대한 관심이 그야말로 폭증해서 연가시와 나란히 네이버 인기 검색어 1위에 등극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지금은 이제 네이버의 무슨 여론 조작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인기 검색어라는 개념이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막 검색하는 게 네이버의 인기 검색어에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냥 지식인에 올라왔었던 그런 개념 중에 하나였던 꼽등이, 연가시,
그런 개념들이 이제 인기 검색어에 올라가기도 했다는 거죠. 사건 당시였던 2010년 여름부터 가을 시즌은 인터넷에서 꼽등이 열풍이 일었습니다. 위의 질문은 네이버 지식인이 낳은 또 하나의 성지로 등극했고요. 노을이 사건은 이후에도 몇 년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 네이버 자동 검색창에 올라와 있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일단은 관련된 괴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밑에 아마 나오겠죠. 그런 괴담 같은 것들이. 그리고 막 플래시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도 막 생겼었고 하여튼간에 저도 좀 기억해요. 그때 엄청 좀 큰 그런 파동 같은 게 있었어가지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 도시전설의 일부일 뿐이고 어떤 부분들이 팩트인지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꼽등이는 밟아도 죽지 않고 불로 태워야만 죽일 수 있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화염방사기 퇴치법을 쓰라고 조언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만 이는 실로 위험합니다. 왜냐? 잘못 쓰다가 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꼽등이가 위험한 게 아니라 불장난하다가 불 낼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좀 위험하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꼽등이에게는 그 안에 기생생물인 연가시가 무조건 들어있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만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들어있을 수는 있지만 다 들어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음으로 꼽등이는 번식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빨리 잡지 않으면 집이 꼽등이의 소굴이 된다는 루머도 있었습니다만 꼽등이는 사실 귀뚜라미처럼 축축한 흙 속에서 산란관을 찔러 넣고 알을 낳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흙이 있을 리가 없는 화장실 등에서는 번식하지 못합니다. 애당초에 그러니까 이런 인공물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알을 쉽게 낳고 많이 그런 번식할 수 있는 그런 류의 곤충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으로 꼽등이는 병원균 덩어리라서 접촉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주성 꼽등이들은 하수구나 지하실 따위에서 청결하지 못한 찌꺼기들을 주워 먹기 때문에 병균의 매개체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꼽등이만 병균 덩어리가 아닙니다. 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병원균 덩어리라서 막 전염병을 옮기고 그런 게 이 곤충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니라 바퀴벌레도 그럴 수 있고 뭐 개미도 그럴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꼽등이는 앞에 있는 것이라면 자기의 부모라고 해도 다 먹는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인정사정 볼 것 없는 그런 곤충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 꼽등이는 강한 육식성이 아니라 작은 동물이나 지렁이, 곤충 따위의 시체를 먹는 그냥 잡식성 곤충이다. 라는 거죠. 눈에 뵈는 게 없는 곤충이 아니라 그냥 잡식성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꼽등이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사실은 꼽등이도 꼽등이지만 그 안에 있는 연가시 때문에 우리가 되게 이 생물을 두려워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연가시도 좀 알아보죠. 연가시가 사실 더 그거였지. 우선은 동물계고요. horsehair worms래요. 그래서 이제 뭐 말머리 뭐 그런 말털 뭐 지렁이 뭐 이런 느낌인가 봐. 그래서 워낙이 선처럼 생긴 그런 이제 기생충이다 보니까 그런 영어명도 가지고 있나 보네요. 동물계 유선형 동물문이고요. 연가시강, 연가시목, 연가시과, 연가시속, 연가시종입니다. 이제 사마귀 선충, 철선충, 철사벌레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요. 산천어, 열목어, 버들치, 금강모치 같은 대표적인 1급수에 살고 있는 지표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어 혹은 곤충 채집을 나가보면 이들이 함께 채집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국 어디든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산업화로 인해서 수질 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산간 계곡에서만 주로 볼 수 있는 그런 생명체다 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1급수 물에서만 사는 그런 깨끗한 생물이었네요. 길이의 경우에는 길면은 30cm에서 최대 90cm. 엄청 길다. 근데 이 정도로 큰 거는 보기가 힘들고요.
대부분은 10에서 15cm 정도의 크기로 자라서 곤충의 뱃속의 양분을 다 가로채면서 내장기관이나 혈체각 내부에 몸을 베베 꼰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작은 채로 들어가서 기생하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체의 양분을 빨아들이는 그런 생명체다라는 겁니다. 연가시에 대한 공포 때문인지 별의별 루머에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상태에서 어떤 생명체에 들어간 다음에 그 생명체의 양분을 다 빨아들이는 그런 기생생물이니까 으스스하잖아. 뭔가 기분 나쁘고. 충분히 그럴 만한 루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숙주의 내장을 다 먹어서 좀비 상태로 만든 후 물가로 가도록 유도해서 자살을 하도록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연가시가 사람 몸에 들어가면은 계속 목을 말라 하고 어딘가 물가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다라는 식의 루머가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 식의 공포영화도 있었고. 근데 이거는 반만 맞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특정 물질을 분비해서 좀비 상태로 만들어서 물가로 유도해서 번식을 유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장을 먹는 건 아닙니다. 왜냐? 일단 연가시도 엄연하게는 기생생물이기 때문에 숙주가 빨리 죽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는 연가시가 숙주의 내장에 딱 붙어서 성장을 하다가 번식 때가 되면은 숙주를 조종해서 숙주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번식을 하게 되고요. 다시 장구벌레에게 먹히고 세포 내에 숨다가 사마귀에게 잡아먹히는 과정에 무한 반복으로 계속해서 그냥 먹히고 다시 또 번식하고 먹히고 번식하고 이거를 계속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연가시는 정말 자기가 급하면 그냥 나옵니다. 곤충의 항문이나 생식공을 통해서 빠져나오는데 물론 때때로는 옆구리를 찢고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가시는 햇빛에 노출되면 얼마 못 가서 죽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수중생물 구조로 진화한 유선형 동물이기 때문에 밖에 나오면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숙주를 물가로 끌고 가는 게 일단 맞다. 그리고 보통 그런 생물들도 물이 필요하거나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나와서 스스로가 번식을 하는 그런 생물인 건 맞는데 급하면은 자기가 그냥 나와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속에 막 들어가서 사람을 물가로 막 인도해가지고 목숨을 끊게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때는 이런 특성 때문에 인류에게 최종 병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연가시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뒤로 더욱 그런 기우가 커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연가시는 인간의 몸속에서는 기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 몸에 들어가면 사람에게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하지만 2010년 8월에 어느 77세의 고령의 한국인 몸에서 같은 유선형 동물문 연가시강 흑연가시목에 속한 종인 진주철선충 3마리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 병원에서도 한 환자가 재채기를 했더니 코에서 연가시가 나왔다고 하는 경악스러운 기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간에 진주철선충이 환자의 몸속에 머무르면서 자살을 유도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걸 아주 극대화시켜서 인간에게 기생해서 막 목숨을 끊게 만든다는 그런 영화가 연가시란 영화인데 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 있다면 우리 인간은 아마 이미 멸종해서 다 없어졌을 것이다. 연가시가 인간을 세뇌시킬 정도의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는 꼽등이의 열풍이 불면서 연가시도 함께 유행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마귀와 여치, 꼽등이들이 아이들의 손에 무참히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뭐야, 저 꼽등이 아니야? 죽여! 이러면서 다 같이 여치과에 속하는 모든 그런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다 연이어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
사실 사람을 비롯한 척추동물들에겐 아무런 해를 입히지도 않는 무해한 생물인데도 왜곡된 낭설과 매체들로 인해서 괴물 취급을 받고 억울하게 박해를 받은 셈입니다. 지금은 연가시의 인지도가 낮아진 데다가 확실한 정보가 널리 전달된 덕에 저때만큼의 비극은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마귀와 여치는 이제 인식 개선을 통해서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나마 좀 처우가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꼽등이는 그때의 영향을 가지고 해충의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나 그때나 발견되면 높은 확률로 죽게 되는 그런 곤충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별거는 아닌데요. 이 당시에 꼽등이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어떤 유행 같은 느낌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흔히 앱등이다 하는 말 있죠. 애플을 과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애플바를 이제 앱등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 앱등이의 어원도 꼽등이로부터 이제 발현됐다는 거죠. 꼽등이가 이제 벌레니까 이제 벌레 충자를 써가지고 이제 낮잡아서 부르는 그런 것 중에 최악의 존재를 꼽등이로 부른 건데 그 꼽등이에 애플을 더해서 앱등이라고 불린 겁니다. 이 정도로 뭐랄까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도 약간 녹아져 있는 그런 개념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무서운 동물은 아니고 오히려 불쌍한 곤충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이 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이제 진짜 괴담처럼 막 번졌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정말 세게 강타한 몇 안 되는 도시전설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일단 드네요. 이어서 다음 도시전설도 있습니다.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 라는, 사실 도시전설이라기보다는 약간 속담이나 격언처럼 뭔가 우리가 쓰는 표현인 것 같은데 배우는 작품 따라간다 이런 식인 거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평상시에 많이 했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행보로 이어진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인데 어떤 예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돈 쫓다, 권력 쫓다, 명예만 쫓다가 가랑이가 찢어져 자빠질 테니까 라는 가사가 있는데 빅뱅의 맨정신이란 노래에서 그분의 파트, 패배분의 파트입니다. 결국은 그것처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도시전설인 거죠. 제목 운명론 혹은 가사 운명론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사나 분위기가 밝은 노래를 부르면 그 가수의 인생이 펴지고 반대로 어두운 노래를 부르면 인생이 망한다라는 속설입니다. 자매품으로는 배우는 맡은 배역을 따라간다가 있습니다. 사랑을 그대 품 안에 라는 작품에서 연인 배역을 맡았다가 진짜로 결혼에 골인한 차인표 신혜라 부부나 노란 손수건에서 커플로 출연하면서 인연을 맺은 연정훈 그리고 한가인 부부, 또 커플 배역을 자주 맡다가 진짜로 부부가 된 최수종 하희라 부부가 있습니다. 관상 혹은 닉값 같은 이름값 이런 것들도 비슷한 예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대중들이 접했을 때의 첫인상과 사회적인 선입견이 누적돼서 일부분 후천적으로 강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첫인상과 네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딱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다음과 같은 예시들도 꽤 있습니다. 옛날에 현이와 덕이라고 하는 이름의 듀엣으로 활동했던 가수분이 있었는데 이제 장덕 그리고 장현 씨였던 거죠. 근데 장현 씨가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게 돼서 솔로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후 1989년 예정된 시간을 위해 라는 곡으로 활동하면서 오빠의 병간호를 하던 와중에 1990년에 안타깝게 요절을 하고 말았는데요. 노래 가사 가운데에 수많은 별들이 가득한 이 밤, 창가가 스치는 얼굴들 모든 것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정말 떠나야 하는지 라는 가사가 있는데 실제로 그녀가 사망한 시간이 1990년 2월 16일 새벽 2시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묘하게 맞아떨어져 버리니까
정말 가수는 노래 따라서 간다더니 정말 그 말대로 간 건가? 이런 식의 느낌이 약간 있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익히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이제 마왕 신해철 님이 있는데, 비트겐슈타인으로 활동했던 당시에 프렌즈라고 하는 친구들이란 이름의 곡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누구는 벌써 아깝게 삶을 접었대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해철 님께서 자기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가사입니다만, 이 노래를 부른 신해철님 역시도 의료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스콧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AC/DC라는 밴드의 보컬입니다.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노래 중에 Highway to Hell 있죠.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라는 이름에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1980년에 이 노래를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진짜로 노래 가사처럼 사고사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우리나라에 쥐나라고 하는 가수분이 있었는데요. 2010년 데뷔 당시에 타이틀곡의 제목이 꺼져줄게 잘 살아였습니다. 근데 6년 뒤인 2016년 원정 성매매에 연루돼서 정말로 연예계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듯이 그냥 딱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는 아닌데 정말로 이제 그런 식의 예시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믿게 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김광석님은 이런 말씀을 또 하셨대요. 다음 곡은 거리에서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사실 이 노래 때문에 노래 부르면서 먹고 살기도 했죠. 근데 한동안은 안 불렀었어요. 처음엔 좀 부르다가 왜 그랬냐면은 제목처럼 될까봐. 가수가 자기 부르는 노래 가사처럼 또는 인생살이가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안 불렀었죠. 특히 길거리에 나서게 될까봐. 근데 다 자기 할 나름이죠. 거리에서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실제로 약간 어느 정도 믿어서 가수가 노래를 좀 안 부르기도 했다는 거죠. 다음 신승훈 님도 있는데,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기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고 하더니 보이지 않는 사랑이란 노래를 불러서 사랑이 안 보였다. 반쯤은 이제 자조적인 느낌으로 이제 쓰는 느낌이긴 한데, 여튼간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느 정도 믿기 때문에 약간 본인도 이런 식으로 토크쇼에 나가서 말을 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스터2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슈가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잊혀졌지만 당시에 크게 유행했던 그런 노래를 소개하면서 가수도 직접 그 프로그램에 초대하는 그런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사람을 불러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집 타이틀곡의 제목이 텅 빈 객석이었대. 근데 정말로 관객이 차츰 빠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후속곡이 내가 가야 할 길이었는데 제목 따라 각자의 길을 갔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지금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어떤 그런 이유가 내가 불렀던 어떤 노래의 특정적인 제목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식으로 농담 반 진담 반 이제 제목 운명론을 이제 인정한 바가 있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전부 다 도시전설에 불과한 그냥 반쯤은 그냥 농담처럼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예시도 있습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야 라는 가사로 유명한 화려한 싱글을 부른 양혜승이란 분은 슈가맨에 출연해서 결혼 5년 차라고 밝혀서 배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네요. 반대로 사랑하며 살지어다 라는 내용의 가사에 3위인곡을 부른 서문탁 씨의 경우에는 열애설과 결혼 얘기가 전혀 없는 연예인 중에 한 명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톤템프 파이러츠의 보컬인 스콧 웨일런드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디페시 모드 5집의 수록곡인 But Not Tonight 이란 노래를 커버한 적이 있었대요. 하지만 오늘 밤은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였겠죠. 원래 가사의 내용이 방탕한 생활을 청산한 화자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처지에 감사하는 낭만적인 내용입니다만, 정작 가수였던 본인은
마약 중독이라는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것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뭔가 일련의 어떤 기억에 남는 예시들이 꽤나 있다 보니까 가수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의식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전설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의 전설인데요. 대한민국 사적 제124호 덕수궁입니다. 조선시대의 궁궐입니다. 원래는 왕가의 별궁인 명례궁이었습니다만 임진왜란 직후 행궁으로서의 정궁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광해군 때 정식 궁궐로 승격해서 경운궁이 되었고 대한제국 때는 황궁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가 깊은, 유래 깊은 그런 보물이자 사적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익히 들어온 거는 덕수궁의 돌담길에 대한 전설입니다. 자, 덕수궁의 명물이라고 하면 돌담길의 산책로인데요. 덕수궁의 돌담길을 걸은 연인은 헤어진다라고 하는 도시전설이 있습니다. 이 문구가 최초로 매체에 등장한 것은 1986년이었고요. KBS 김희애의 FM 인기가요의 한 꼭지로 방송되던 라디오 연속극 말괄량이 여고생 비밀일기를 통해서 처음으로 매체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당 전설이 늦어도 1970년대 후반 그리고 1980년대 초반에는 이미 형성이 되었던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도시전설이 과거에 이 길을 따라 걸으면 돌담길이 끝날 쯤에 나오는 서울 가정법원의 존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혼을 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에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덕수궁 돌담길의 끝자락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으면은 연인이 헤어지게 된다는 식의 그런 속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혼을 하려고 하는 부부가 이 길로 들어가면은 이혼 절차를 완료한 후 남남이 되어서 각자 다른 길로 가니까 이런 식의 헛소문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건데 물론 모든 도시전설들이 그렇듯이 덕수궁 돌담길 연인 이별의 서울 가정법원 기원설도 물론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수 진송남 씨는 덕수궁 돌담길이라는 노래를 아예 부르신 적이 있었고요. 가수 이문세 씨도 광화문 연가의 가사 초반부에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했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이라는 가사가 수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연인들이라면 특히나 사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풋풋한 연인들이라면은 자기야 덕수궁 돌담길 가면 헤어진대. 저긴 가지 말자. 이런 식의 얘기하면서 알콩달콩 사랑 다툼하고 그런 곳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갔다가 결국은 언젠가 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설이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결혼을 해서 이제 평생의 어떤 백년가약을 맺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서울에 살다 보면은 갈 곳이 많지 않다 보니 이것저것 다 가다 보면은 걷기 좋고 데이트하기 좋은 덕수궁 같은 곳들을 갈 확률이 높겠지. 근데 영원히 만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 그때 갔었는데 어쩐지 덕수궁 돌담길을 걸었더니 헤어지게 된 것 같아. 이런 식의 결론이 나게 되면은 한층 한층 그런 이야기들이 나도 그런데? 너도? 야 나도 하면서 전설처럼 여겨지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연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 사람들이 익숙하게 많이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도시전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간 재밌고 귀엽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네요. 어떻게 보면은 로또 복권 1등 당첨 많이 되는 복권집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그냥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사니까 확률이 증가하는 것일 뿐이다. 덕수궁이 그만큼
예쁘고 연인들이 가기 좋기 때문에 이런 식의 누적이 많이 돼서 전설처럼 남아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도깨비 터라고 하는 건데요. 도깨비 터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한국의 미신 중의 하나입니다. 도깨비나 지방령이 있는 터,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도깨비 터에 집을 짓거나 가게가 들어오면 도깨비가 도깨비 터에 들어와서 살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을 도와줘서 그 집안이 크게 잘 되거나 장사가 잘 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오, 그래? 보통 이런 식이면은 뭔가 그들을 진노케 해서 가게가 안 되고 망하고 손님이 안 오고 음습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그럴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도깨비터에다가 지었거나 했을 때 장사가 잘 되기도 하고 가문에 뭔가 좋은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런 식의 얘기인가 보네요. 의외네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약간 반대네요. 하지만 도깨비터에 자리를 잡는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전해지는 속설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대체로 그 터에 있는 도깨비를 잘 모시는 사람 혹은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도깨비가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혹은 도깨비의 성향에 따라서 사람을 잘 돕는 도깨비가 있기도 하고요. 사람을 무조건 망하게 하는 도깨비가 있어서 도깨비터에는 함부로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약간 좀 운적인 요소가 있네. 가면은 무조건 잘 될 수도 있고 혹은 무조건 안 될 수도 있고. 우선은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기가 센 곳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가 센 팔자를 타고난 사람은 그곳에 갔을 때 더 잘 돼서 나오게 되고요. 기가 약하게 팔자를 타고난 사람은 도깨비터에서 이제 지내면 망해서 나온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도깨비터에서 지내고 있는 도깨비보다 내가 기가 세면은 도깨비로부터 어떤 운 같은 걸 얻어올 수도 있고, 혹은 도깨비의 어떤 기운에 짓눌려서 사는 약한 팔자를 지니고 난 사람들은 이겨내지 못하고 안 좋은 불운들이 막 닥치게 된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인가 보네요. 또한 도깨비는 변덕이 심해서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들이길 원하기 때문에 도깨비터는 주기적으로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도깨비터에 자리를 잡은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그 자리를 쭉 유지를 하면요, 아무리 도깨비를 잘 모셨다고 해도 반드시 도박에 빠지거나 사기를 당해서 망하게 되거나 심지어는 사람까지 죽고 줄초상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죽이는 터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보통 어떤 사람은 꿈에 도깨비가 나와서 이제 그만 이사 가거라 라고 친절하게 일러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도깨비터는 당연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개념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그런 어떤 정직하게 살아라, 남을 속이지 말고 본인의 최선을 다하고 하면은 도깨비가 도와줄 수도 있다, 혹은 도깨비가 널 벌할 수도 있다, 그런 식의 속설을 도깨비라는 소재를 가져와서 풀어낸 교훈적인 내용의 이야기에 가깝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다지 무섭고 으스스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걸 통해서 뭔가 선조들의 지혜도 좀 엿볼 수 있는 느낌이 있기도 해요. 왜냐면은 장사를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가게를 딱 차렸어. 근데 이제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위로할 말이 딱히 없는데, 야, 거기가 도깨비터여가지고 도깨비가 그 나쁜 도깨비가 있어가지고 너 장사 망하게 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할 수도 있고, 혹은 뭔가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태인 사람이 갑자기 노력에 비해서 막 승승장구를 한다고 해도 저기는 도깨비터가 좋아가지고 도깨비가 도와줬나 보다, 이런 식으로 또 풀 수도 있으니까 모든 것들에는 이제 길흉화복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뭐 전화위복이라든지 혹은 뭐 인생사 새옹지마라든지 내 어떤 노력만으로는 다 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운의 중요성 같은 거를 좀 더 중요성을 말할 때
말하거나 상기하거나 뭐 이럴 때도 충분히 이런 정도의 예시를 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뭔가 좀 귀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롯데월드 아틀란티스 사고 예언 괴담인데요. 그래? 전혀 몰랐네. 우선 2004년 2월 7일에서 8일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놀이기구였던 아틀란티스 사고에 관한 질문에서 유래가 된 내용입니다. 우선 지식인은 아까도 이제 곱등이 때문에 알아봤지만은 특정적인 거를 질문을 하면은 누군가가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달아주는 그런 건데 워낙 신변잡기적인 그냥 잡다한 것들이 다 올라오는 그런 네이버의 서비스 중에 하나였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질문을 뭔가 쓴 거야. 요 글이에요. 2004년 2월 7일입니다. 질문이 롯데월드 사고 말이에요. 뭘 타다가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난 건가요? 그럼 사고 난 놀이기구는 운행을 안 하나요? 자세히 좀. 저 월요일날 가려고 했는데 왜 자꾸 꼬일까요? 라고 이 사람은 마치 그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미 네이버 지식인에다 글을 쓴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이 밑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해성특급 사고가 아니라면 아직까지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틀란티스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틀란티스 기초공사를 글쎄 무허가 중공업체에다 맡기고선 시공을 했더랍니다. 안전상 문제가 없나 검사를 해봤더니 특이점이 없어서 계속 운행했다는 뉴스는 있었습니다. 기초공사를 무허가 업체에다 맡기긴 했지만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9월 7일에는 어떤 한 사람이 강남 아파트와 롯데월드를 폭파시키겠다고 하는 전화가 왔었다고 하네요. 폭발물 처리반이 와서 수색을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9월 7일에 롯데월드에 그런 사고는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식의 이 사람은 이제 2월 7일을 말한 건데 답변자는 9월 7일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최대한 최근에 있었던 롯데월드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알아봐서 답변을 준 거야. 다음 질문글도 또 있습니다. 아래 롯데월드 사고에 대한 질문 추가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건 이제 2월 8일, 2월 7일에 올렸던 첫 번째 질문글에 다음 날에 또 쓴 거예요. 질문자가. 질문이 한 번밖에 추가가 안 되네요. 제가 직접 새벽에 뉴스를 본 게 아니라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깝네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겠지만, 저희 아빠랑 동생이 직접 뉴스를 봤어요. 2월 7일 새벽 뉴스예요. 저희 아빠와 동생이 2월 6일 밤에 가서 2월 7일 아침에 왔으니까. 어떤 사람이 안전바를 안 내리고 가다가 꺾는 데였나? 어디에서 추락을 했대요.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성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하길래 아틀란티스 놀이기구 사진을 보여줬더니 맞다라고 하네요. 아빠한테도 5번 정도 계속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는데 왜 계속 물어보냐고 막 그러고. 근데 승객이 안전바를 안 내렸으면 알바생들이 확인을 안 했을 리도 없고 그거 사람 다치거나 죽으면 한동안 운행 안 하잖아요. 제가 월요일날 갈 건데 다른 것도 많이 타고 싶긴 하지만 거의 아틀란티스 타고 싶어서 가는 건데 근데 제 주위에도 그런 뉴스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더군요. 인터넷 뉴스를 뒤져봤는데 한 개도 안 나오고 롯데월드 홈페이지에서도 아틀란티스가 부실공사니 어쩌니 이런 글밖에 없더라고요. 답답해요. 아틀란티스 운행 안 해도 그날 날씨가 좋고 그래서 가긴 가겠지만 어떤 분이 남긴 글을 봤는데 어제 운행을 안 했대요. 아틀란티스가 어제 낮 기온 영상이었는데 점검하는 날이었나? 그럼 사람이 죽어서 그런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중소기업이 만들었다는 그 문제 때문에 운행 안 할 리는 없겠죠? 라고 하는 질문자의 이제 글이 추가적인 이제 질문 글이 있는 건데 그 밑엔 또 답변들이 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겨울이기 때문에 운휴를 합니다. 잠시 운행을 안 합니다. 그리고 2월 7일 롯데월드 소식에 안전바를 안 내리고 타서 추락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이제 자꾸 이상한 말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은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당연히 실제로도 2004년 2월 7일에는 롯데월드에서 아틀란티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질문자는 어떠한 추가 댓글도 달지 않았고요. 이 질문은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네이버 계정을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2년이 지난 2006년 3월 6일 롯데월드에서 실제로 아틀란티스 탑승객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이 질문글이 다시 주목받게 됩니다. 심지어 사고 당시 탑승자가 아틀란티스 운행 중에 급하게 회전하는 구간에서 튕겨져 나가서 사망했는데 이것이 2년 전의 질문글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실제 사건이 발생한 2006년 3월 6일을 음력으로 바꿔보면 2월 7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전 이 게시글의 작성자가 롯데월드 아틀란티스 사고를 전해들은 날짜와 동일합니다. 단지 년만 차이가 있을 뿐 월과 일은 정확하게 맞았다는 거죠. 종합해보면 질문자는 2004년 2월 7일 자신의 아빠와 동생으로부터 아틀란티스 사고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었다면서 네이버 지식인에 글을 올렸습니다만 정작 당시에는 롯데월드에서 아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그것도 양력과 음력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날짜에 질문자가 올린 글의 내용과 똑같은 사고가 실제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2004년 2월 7일에 쓴 질문글은 2년 후에 일어날 실제 사고에 대한 예언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렇게 질문자가 2004년에 올렸던 질문글은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돼서 성지순례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관계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2006년 사건 직후 네이버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질문글의 게시 일자는 조작할 수 없으며 만약에 수정을 했으면 수정했다는 기록이 표시되는데 그런 표시도 없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미 네이버를 탈퇴한 사용자이기 때문에 네이버 측에서도 글쓴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6년 사건 직후 롯데월드 홍보팀 관계자는 이 글에 대해서 2004년 안전상의 문제로 점검한 적은 있지만 사고가 난 적은 없다. 아틀란티스에서 사고가 난 것은 처음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뉴스를 봤길래 아빠랑 동생은 이걸 질문자한테 물어봤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겁니다. 당시 롯데월드와 네이버 측에서 직접 언급을 할 정도로 시끄러웠던 괴담이고요. 현재도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자주 언급되지만 추측만 있을 뿐 밝혀진 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그나마 아주 현실적으로 보자면 2004년 2월 7일에 어떤 이유 때문에 질문자의 아빠와 동생이 말을 맞춰서 질문자한테 그 아틀란티스에 사고가 나가지고 롯데월드 안 된대, 운행 안 한대,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롯데월드 가지 말자라고 아빠랑 동생이 짜고 쳐서 질문자한테 말했던 거를 질문자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런 뉴스 없는데? 라고 해가지고 지식인에다 검색을 해서 물어본 게 우연하게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이긴 해요. 제가 지금 봐도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요. 여튼간에 사실 근데 이런 식의 괴담이나 특히나 이제 이런 놀이기구 관련되어 있는 괴담들은 워낙 많다 보니까 우연히 한두 개가 맞아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가 우연하게 맞은 것 뿐이야. 사실은 월과 일까지 맞춘 건 좀 놀라운 일이지만 결국 그것도 양력이랑 음력을 바꿨을 때 맞은 거고 연수가 아예 다르잖아. 그러니까 아주 많은 정말 수만 가지의 이야기 중에서 우연하게 하나가 어떻게 끼워 맞추면 맞아떨어진 정도의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뭔가 접할 수 있는 그 창구가 지식인에 올라온 것이었고 애초에 대뜸 썼던 그런 질문자의 말들이 이미 사고가 벌어진 것처럼 썼는데 사실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뭔가 오는 으스스함 같은 게 있죠. 여태까지 우리가 줄기차게 알아봤던 나폴리탄류의 괴담들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정보를 제한하는 거야. 대뜸 그냥 던지는 거야.
사고 났다는데 그 뭐예요? 유유? 저 가야 되는데 아틀란티스 진짜 운행 안 하나요? 이렇게 딱 아무런 정보가 없이 그냥 지문을 줘버리니까 그 글을 본 사람들은 이게 뭔 얘기지? 으스스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괴담처럼 이제 바뀌어버린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도 그냥 아버지랑 동생이 무슨 일이 있으니까 너 그 언니만 잘 설득해가지고 가지 말자고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뀌어버린 얘기가 아니었을까 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랄까 새벽에 뉴스를 봤다. 사고에 대한 뉴스를. 그런 식이다 보니까 더 으스스한 것을 자아내는 느낌이 있는 이야기였네요. 뭐 분명한 거는 그냥 당연히 우연하게 맞아떨어진 이야기일 거란 생각은 하지만 뭐 로어도 그렇고 도시 전설들도 그렇고 으스스한 게 느껴졌다면은 그걸로 다 한 거예요. 이야기의 진위 여부나 그런 것들은 사실 괴담에선 중요하게 여겨지는 덕목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